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오늘 8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으로 옮겨간 서학개미들이 초고위험을 수반하는 상장지수 펀드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칫 원금 손실 이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증시가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한 데다 미국 트럼프 2기 확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앞두고 국내 해운 산업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관세 인상, 보호무역 정책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오늘 8만 9천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이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효과로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8만 9천 달러를 넘어서며 어제보다 12%가량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25% 이상 오른 겁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인 5일 오전 7만 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 기대감으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대선 당일 7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은 10일 오전 8만 달러 선을 처음 돌파했고 현재는 9만 달러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급속도로 오르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 선거 기간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도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암호화폐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습니다. 또 금융회사 검열을 통해 가상자산을 통제하는 초크포인트 2.0 정책 중단, 비트코인 전략 보유자산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관측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규제 완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내년 초까지도 비트코인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만 달러가 아니라 11만, 12만 달러까지 계속 상승해서 향후에도 이 비트코인 자체는 아마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상승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을 공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선곡으로 가상화폐가 주류 자산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으로 옮겨간 서학개미들이 초고위험을 수반하는 상장지수 펀드 상품 매매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탕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금 손실 이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증시가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경 한 증권사 MTS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정규장이 열리기 전입니다. 거래 1, 2위 종목은 각각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 2배 추종하는 테슬라 2배 ETF와 반대로 하락폭의 2배 수익을 얻는 테슬라 2배 인버스 ETF입니다. 3위와 4위는 이더리움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이더리움 2배 ETF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따르는 그래니쉐어즈 코인베이스 2배롱 ETF입니다. 12일 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서학개미 거래 상위 1위에서 6위 종목 가운데 개별 종목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2개뿐이었습니다. 2위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불쉐어즈로 불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기간 거래액은 43억 6,977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1천억 원가량으로 매수액과 매도액 규모가 비슷합니다. 단기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4위에서 6위도 테슬라 주가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배 불쉐어즈, 반도체주 지수 하락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인 디렉시온 반도체 3배 베어, 엔비디아 주가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그래니쉐어즈 엔비디아 2배 롱데일리 등이 차지했습니다. 거래액은 34억 달러, 30억 달러, 21억 달러 가량입니다.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과 선호 주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성장성과 높은 주주 환원 수준을 보고 우상향을 믿음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등 낮은 주주 환원율과 잦은 변동성에 실망하고 주식 이민을 간 이들이 많아섭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해 손실이 크자 이를 메꾸기 위해 서학개미들이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은 초고위험 ETF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단타 성향도 강해져 투자 리스크 또한 높아진 모습입니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나 2배 인버스 ETF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증권사에 예치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코인 추종 2배, 지수 3배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더 쉽게 살 수 있어 미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확정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탓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8개월 만에 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 7일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는 4.75%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포인트 수준입니다. 한은은 지난달에 이어 오는 28일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결정을 두고 고심이 깊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6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3조 9천억 원 증가했는데 전달 대비 10조 원 가까이 급증한 8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고스란히 이금융권으로 옮겨가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증가한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가능성이 여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겁니다. 1,420원대 전망까지 나오는 치솟는 원달러 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8일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세부 내용 등에 따라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과 학계에서는 하느니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나 기존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앞두고 국내 해운 산업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펼치는 높은 관세율 정책 등이 향후 해운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얘기 산업일보 이혜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향후 글로벌 해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과 관세 인상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재집권으로 해운업계에 변화가 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율을 높이거나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의 본국 복귀를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도 긴장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달 8일 트럼프의 재집권이 향후 글로벌 해운 사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다룬 트럼프 2.0 시대와 해운 산업에 대한 영향 특집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모든 수입 제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가 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수입 제품은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고 수입 물동량을 감소시켜서 장기적으로는 해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해운 산업이 좀 어땠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기간 동안 모든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이 3.3%에서 최대 20%까지 올랐고 중국산은 60%의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교역이 감소하고 물동량도 줄었습니다. 당시 관세가 오르기 직전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행 컨테이너선 계약을 모두 쓸어가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4,000선을 웃돌 정도로 해상 운임이 상승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수익 향상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교역량이 줄어서 일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규제로 해운업계에서도 탈탄소 노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해운업계의 친환경 바람도 좀 잦아들까요? 네, 트럼프는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력을 가진 국가가 돼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고 화석연료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 해운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했던 친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과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는데요. 해운사 입장에서는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컸었는데 탈탄소와 기조가 약해지면서 이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친환경 정책이 후퇴되는 것은 해운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해운업계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내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당한 영업이익을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HMM이 호실적을 이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 등이 시행될 경우 전 세계 해운 수요가 10%가량 감소한다는 전망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증권가에 따르면 HMM 3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 3조 5,736억 원, 영업이익 1조 3,96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67% 증가한 수치인데요. 국제 해상물류 운임 상승 효과 덕으로 분석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해운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LG그룹이 인공지능에 방점을 찍고 미래 먹거리 선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며 판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전자가 AI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텐스토렌트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주환 LG전자 CEO는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와 만나 전략적 협업을 논의했습니다. 켈러 CEO는 인텔, AMD, 테슬라에서 핵심 프로세서 개발을 이끌었던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꼽힙니다. 저전력 저비용으로 AI 맞춤 설계가 가능한 개방형 IP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텐스토렌트가 보유한 AI 역량과 리스크5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LG전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감지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칩랩 기술 등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칩렛은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구성하는 각 칩마다 최적의 공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는 단가 절감과 높은 수율 확보로 이어집니다. 양사가 보유한 반도체 IP를 활용해 AI 가전과 스마트홈, 모빌리티 등에서도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또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립해 우수 인재 육성 방안에도 나섭니다. 짐 켈러 CEO는 LG전자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리더로 양사가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페이사들이 간편결제 시장 확대로 매출 성장세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F 사태와 관련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3분기 수익에는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이사들이 간편결제 등 금융서비스 성장에 따라 올해 3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팀F 사태 영향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 대비 17% 넘게 늘어난 1,8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7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폭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액도 17% 늘어났으며 월간 사용자 수 역시 5%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에 팀F 손실을 반영하면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직전 분기까지 6억 원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는데 올해 3분기에는 당기순 손실 275억 원을 기록한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팀F 판매 대금 정산 불능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선제적인 환불을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312억 원의 일회성 손실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HN 역시 팀F 미수금 사태 영향으로 1,13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NHN은 올해 3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1,000억 원대의 일회성 대손상각비를 반영하면서 영업 적자를 본 겁니다. 카카오페이와 함께 간편결제 시장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네이버페이는 팀F 관련 손실을 4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이버페이와 플랫폼 서비스 등을 포함한 네이버 핀테크 부문은 올해 3분기 3,8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22% 증가한 1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그 외부 감사인하고 협의 중이고 아마 4분기에 반영이 될 거고 저희가 선환불 조치해 준 거니까 지금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팀F에서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연말에 뭐 공정위하고 뭐 금융위하고 다 해가지고 구상권 조치 어떻게 할지 뭐 연말에 뭐 협의해 본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티몬과 위메프 대신 소비자의 환불금을 먼저 지급하게 된 페이사들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빅테크 페이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국내 주요 패션 업체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다 올여름 이상고온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판로를 찾고 있는 패션 업계가 새로운 수익 활로로 일본을 점찍고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패션 업체들이 새로운 수익 활로로 일본을 택했습니다. 일본 내 쇼핑 중심지 곳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이며 K-패션에 관심이 높아진 일본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패션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폭우, 폭염 등 이상기온 현상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영업이익은 210억 원으로 전년보다 36.4% 줄었고 현대백화점 그룹 한섬의 영업이익은 31.4% 감소한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영업이익 2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5.4% 감소한 수치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은 영업손실 14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패션업계는 이 같은 실적 부진을 딛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패션 시장의 규모가 약 100조 원대로 한국보다 2배 이상 큰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패션이 통할 거라고 본 겁니다. 무신사는 오늘 패션 브랜드 맛땡킴과 일본 시장 총판 계약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2021년 일본 법인 무신사 재팬을 설립하며 현지에서 한국 패션의 영향력과 입지를 넓히기 위해 신진 패션 브랜드의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쇼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바이어들이 200명 이상 참석하고 주문 물량도 꾸준히 확대될 만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 경우에도 이제 일본인 고객이 작년 대비 2배 늘어났고 올해 거래액도 2.5배가량 성장할 만큼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15일까지 일본 도쿄 파르코 백화점 시부야점에서 더 현대 글로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롯데면세점은 8년 만에 일본 동경 긴자점을 전면 리뉴얼 오픈하면서 일본의 MZ세대가 선호하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습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느낀 국내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KT셋의 통신용 위성 무궁화 위성 6A호가 우주 궤도로 발사됐습니다. KT셋의 무궁화 위성 6A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 9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일 낮 12시 22분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팰컨 9 로켓 부스터는 발사 후 7분여 만에 순조롭게 분리돼 지상으로 하강 후 착륙했고 2단 발사체는 예정된 궤적으로 비행해 발사한 지 약 35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무궁화 위성 6A호는 향후 고정 위성 서비스와 방송 위성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KT셋은 연말까지 무궁화 위성 6A호의 궤도 내 테스트를 마친 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베이스 그룹이 인공지능 컨택센터의 새로운 서비스 전략인 유큐레이터를 공개했습니다. AICC는 AI를 통해 콜봇이나 챗봇이 소비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지능형 고객센터입니다. 유큐레이터는 AI를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선별 제공해 원활한 고객센터 운영을 돕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고객센터 서비스는 운영과 기술이 분리돼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유베이스는 유큐레이터를 통해 기술의 구축과 도입, 운영을 하나의 주체가 통합 아웃소싱하면서 시스템 오류, 고비용의 유지보수 금액과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베이스 그룹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맞춤형 AICC 솔루션을 지원하고 상담사와 고객, 기업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